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한 장의 순위표가 유럽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6위라고요? 프랑스가 7위로 밀렸다고요? 파리 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원은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엘리트가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 에펠탑의 나라가 어떻게 태극기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습니다. 저를 안고 늘 말씀하셨죠. 가브리엘, 프랑스는 세계의 등불이다. 저는 그 말을 믿고 44년을 살았습니다. 1년 전 강연장에서도 제가 당당히 말했죠. 한국, 삼성과 BTS 말고 뭐가 있습니까? 200명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그런데 2025년 2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한국 6위, 프랑스 7위.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네 번째에도 바뀌지 않더군요.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르메르입니다. 프랑스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엘리 제공 경제자문관입니다. 20년간 국제 정세를 분석해왔죠. 그런 제가 오늘 프랑스인으로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브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려야겠죠. 미국에서 110년 넘게 발행된 경제 전문지입니다. 세계 부자 순위, 기업 가치 평가로 유명하죠. 매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선정합니다. GDP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최고 명문 와튼스쿨 교수진이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국제적 영향력을 종합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성적표인 셈이죠. 그런데 그 성적표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눌렀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이건 오류다. 포브스가 실수한 거야. 저는 곧바로 데이터를 열었죠. 프랑스의 우위를 증명하려고요. GDP부터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3.28조 달러, 한국 1.95조 달러. 우리가 거의 1.7배였죠. 보라고, 우리가 훨씬 크잖아.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수치에서 멈췄습니다. 1인당 GDP. 한국 43,000달러, 프랑스 41,000달러. 역전되어 있었죠. 잠깐,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다음 그래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성장률. 한국 2.4%, 프랑스 0.8%. 3배의 차이였습니다. R&D 투자 비중은요. 한국 4.8%로 세계 2위, 프랑스 2.4%로 15위. 제조업 비중은 한국 28%, 프랑스는 고작 10%. 그래프마다 한국은 위로 치솟고 프랑스는 평평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문제가 아니었죠. 궤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고 그들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포브스는 미래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과거 성과가 아니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켜놓고 생각했죠. 에어버스, 라팔 전투기, 루브르, 샤넬, 와인, 철학.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거였죠.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고 있었고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죠. 어쩌면 오류는 포브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는 연구자에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추락을 목격한 최초의 프랑스인으로서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앞질렀는지 직접 파헤쳐 보겠다고요.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저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포브스 순위를 뒤집을 근거를 찾으려고요. 한국이 6위라고? 말도 안 돼. 분명히 통계의 함정이 있을 거야. 저는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죠. 그런데 파면 팔수록 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다시 봤습니다. GDP 총액은 우리가 앞섰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1인당 GDP에서 이미 역전당했고 성장률 격차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4%씩 성장했죠. 프랑스는요, 0.8%. 3배 차이입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산업 다변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이 얼마나 균형 있게 발전했는지 보여주지요. 한국 0.82, 프랑스 0.661,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는 관광과 명품에 기대고 있었고 그들은 반도체부터 조선까지 골고루 강했죠. 한국은 위기를 산업으로 바꿨고 프랑스는 위기를 규제로 바꿨다. 제 동료가 한 말입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력은 더 처참했습니다. R&D 투자를 GDP 대비로 보면요. 한국이 4.8%로 세계 2위입니다. 프랑스는 2.4%로 15위죠. 2배 차이가 납니다. 특허 출원 건수는요. 한국 연간 23만 건, 프랑스 6만 건. 네, 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기술 스타트업 생존율도 봤죠. 한국 68%, 프랑스 37%. 우리나라 창업 기업 셋 중 하나는 망하는데 한국은 셋 중 둘이 살아남는 겁니다. 프랑스는 회의했고 한국은 실행했다. 이 문장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논의하느라 10년을 보냈죠. 그들은 그 사이에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자신 있었죠? 프랑스 문화의 품격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저를 비웃더군요. 콘텐츠 수출액 한국 38억 달러, 프랑스 24억 달러 역전당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진입 횟수는요. 한국 62회, 프랑스 9회, 7배 차이죠. 루브르는 여전히 위대합니다. 하지만 루브르는 멈춰 있었고 넷플릭스는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예술을 예술로 남겨뒀고 그들은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프랑스 영화를 보러 칸에 오지만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이게 현실이었죠.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을 봤습니다. 솔직히 여기선 우리가 이길 줄 알았죠. 라팔 전투기, 핵잠수함, 프랑스 군사력은 세계가 인정하니까요. 방산 수출액을 비교했습니다. 2024년 기준 프랑스 180억 달러, 한국 100도 70억 달러. 우리가 앞섰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방산 수출이 6배 성장했죠. 3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요. 우리는요, 제자리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내년엔 역전당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전통적으로 프랑스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죠. 왜일까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죠. 무엇보다 납기를 지킵니다. 프랑스는요, 관료주의 때문에 계약부터 납품까지 3년이 걸리죠. 한국은 6개월 만에 해냅니다. 우리가 라파를 팔 때 그들은 FA50으로 세계를 돌았다. 씁쓸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프린트된 그래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모든 그래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로 치솟는 한국, 평평하게 누운 프랑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뒤처진 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었죠. 문명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차갑지만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 전통, 철학 모두 과거형이었죠. 그들은 위기를 혁신으로 바꿨고 우리는 위기를 논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예술을 말하지만 세계는 이제 기술의 예술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사실을 마주했죠. 우리가 한때 가르치던 나라가 이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체가 문제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멈췄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프랑스의 지난 30년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난 30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객관적으로 보려 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파헤칠수록 분노보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30년을 낭비했더군요. 아니, 낭비한 줄도 몰랐습니다. 1980년대 프랑스 제조업 비중은 25%였습니다.
유럽의 공장이었죠. 자동차, 항공, 철강. 메이드 인 프랑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엔요, 10%로 추락했죠. 15%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공장들이 동유럽과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요. 우리는 노동의 품격을 수출했고 일자리의 의미를 잃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게 됐지요. 우리 스스로가 제조업을 천시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요, 제조업 비중 28%를 유지했죠. 그들에게 공장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관료주의는 더 심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새 정책을 결정하는데 평균 7개월이 걸립니다. 실행까지는요, 2년이죠. 기업인들이 저한테 하소연했습니다. 혁신보다 허가가 먼저입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려면 서류만 50장을 넘깁니다. 승인 도장을 받으러 다니느라 1년이 훌쩍 지나죠. 한국은 어떨까요? 정책 결정부터 실행까지 평균 3개월입니다. 우리의 6분의 1이죠. 우리는 회의했고 한국은 만들었다. 이게 30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냈고 한국은 불완전해도 일단 실행했죠. 실패하면 고치면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청년 세대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이 18%입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죠. 대학을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인재들이 떠납니다. 실리콘밸리로, 런던으로, 심지어 서울로요. 젊은 프랑스는 더 이상 파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 창업 비율을 비교해봤죠. 한국 14%, 프랑스 3%, 5배 차이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죠. 프랑스에서는요, 창업 실패가 낙인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고 사회는 패배자로 봅니다.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하나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린 너무 오래 틀리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지. 혁신은 실수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영화 수출액이 10년째 제자리죠. 칸 영화제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극장에서는 외면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술성만 고집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신경 쓰지 않았죠? 예술은 순수해야 한다며 시장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그들은 예술과 산업을 결합했습니다. 드라마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죠. 선순환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정부 보조금에 기대며 순수 예술을 외쳤죠. 그 사이 세계 시청자들은 한국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1997년과 1992년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죠.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3년 만에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채 비율을 70%나 줄였죠. 대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했습니다. 위기를 엔진으로 삼은 겁니다. 프랑스는 1992년 유럽 통화 위기를 겪었죠.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토론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따졌죠. 구조 개혁은요, 미뤘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며요. 그 시기가 30년째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구조를 바꿨다. 프랑스는 위기에서 변명만 바꿨다. 이 문장을 쓰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저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파리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에 지어졌죠. 136년 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136년 전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기억했지만 혁신을 잊었다. 프랑스의 시간은 멈췄고 세계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0년대의 영광을 붙잡느라 2020년의 기회를 놓쳤죠. 한 세대가 열정을 잃으면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요? 그들의 비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이토록 빠를 수 있을까요? 인구 5,200만 명. 프랑스의 78%밖에 안 됩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의 6분의 1이죠.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 6위 강대국이 됐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속도. 한국은 속도 자체를 전략으로 삼았죠. 1997년 IMF 위기로 돌아가 봤습니다. 당시 한국은 파산 직전이었죠.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결혼 반지까지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 장면을 뉴스로 본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비웃었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위기 후 3년 만에 부채 비율을 70%나 줄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2천억 달러까지 회복했죠. 대기업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기업은 과감히 정리했죠. 우리는 위기를 정치로 토론했지만 그들은 위기를 엔진으로 삼았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한국 산업 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들은 모든 산업을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6개를 골랐죠.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15년간 GDP의 70% 이상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결과요? 6개 산업 모두 세계 5위권에 진입했죠.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산형 지원이었습니다. 대피 50개 산업에 골고루 자금을 뿌렸죠.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느 하나도 세계 최고가 되지 못했죠. 모두를 돕겠다는 게 아무도 키우지 못했다가 됐습니다. R&D 투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은 GDP 대비 4.8%를 연구개발에 쏟아붓죠.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스웨덴인데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사실상 1위나 마찬가지죠. OT 200만 명이 이 정도를 투자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프랑스는요 2.4%로 15위입니다. 한국의 절반이죠. 연구개발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절반만 투자하고 있었죠.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요.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이게 한국 시스템의 비밀이었습니다. 기업이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줍니다. 반도체 국가 전략을 보세요. 삼성과 SK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고 도로를 뚫어줍니다. 전력망도 우선 배치하죠. 민간이 설계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프랑스는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에게 따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기업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줄을 서죠. 혁신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현장 중심 문화도 달랐습니다. 한국 공장에서는 현장 엔지니어의 한 줄 보고가 이사회 결정을 바꿉니다.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죠. 의사결정까지 평균 7분이 걸린다더군요. 프랑스는요, 72일입니다. 1000배 이상 차이 나죠. 그들의 회의실은 공장이었고 우리의 공장은 회의실이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5년 단위 산업 로드맵도 인상적이었죠. 한국 정부는 5년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세계 1위, 2030년까지 배터리 점유율 40%, 이런 식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대로 실행한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로드맵을 씁니다. 화려하죠. 프레젠테이션도 멋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실행은요,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죠. 우리는 로드맵을 세우고 끝났다. 쓸쓸한 자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태도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패를 과정으로 봤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해도 다시 시작하죠. 은행도 제도전자에게 대출해줍니다.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사업 실패는 낙인이죠.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만 가죠. 혁신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부러웠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았죠. 빠르게, 그리고 끝까지.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했고 그들은 결과를 냈죠. 우리는 논문을 썼고 그들은 혁신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의 시간은 시속 300km였다. 우리는 여전히 회의 중이었다. 그래프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럽다기보다 존경스러웠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한국의 공장을, 연구소를, 사람들을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들의 눈빛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5년 3월이었죠. 서울의 첫인상은 속도였습니다. 공항 철도가 시속 150km로 도심을 향해 달렸죠.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파리는 과거를 보존합니다. 서울은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구미였습니다. 전자부품 공장을 방문했죠. 공장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죠. 악수하는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 공장이 멈추지 않더군요. 한 엔지니어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몇 시간째 일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공장장이 대답했습니다. 48시간째입니다. 미세 오차를 잡고 있어요. 48시간이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주 35시간 근무제가 법이죠. 저 정도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엔지니어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로가 아니라 집중이 있었죠. 강요가 아니라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출하하지 않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말했죠. 고개도 들지 않고요. 그의 손끝에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창원으로 갔습니다. 조선소를 방문했죠.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거대한 선박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죠. 붉은 섬광이 새벽 어둠을 갈랐습니다. 용접공 한 명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이었죠. 20년 넘게 이 일을 했다더군요. 그의 손등은 화상 자국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반짝였죠.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었죠. 우리 배가 나가면 국기가 나갑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달랐죠. 그에게 용접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일이었죠. 자부심이 땀방울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중이었다. 저는 수첩에 적었죠. 대전 국방연구소 방문이 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드론 부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 실험을 하더군요. 부품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죠. 저는 그가 좌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개적인 실패는 치명적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웃었죠. 동료들과 뭔가를 논의하더니 다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죠. 실패했는데 괜찮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담담하게요. 마치 당연한 진리를 말하듯이요. 그 한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실패는 낙인이죠. 경력의 오점이 됩니다.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실패가 과정이었습니다. 성공을 향한 계단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철학이었다. 저는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울산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율을 기록한 곳이죠. 공장 내부는 기계로 가득했습니다. 차갑고 정밀했죠.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손은 뜨거웠죠.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유럽 전기차에도 우리 제품이 들어가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찔렀습니다. 프랑스채도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다니요?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 앉아 생각했죠.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죠. 땀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치 속에서 답을 찾았지만 그 답은 사람 속에 있었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자본 때문도 아니었죠.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미세 오차를 잡는 엔지니어, 20년간 용접하며 국기를 생각하는 노동자,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청년 연구원, 이들이 한국을 만든 거였죠. 한국의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한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죠.
저는 그들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하게 되었죠.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무너질까요? 아니면 더 강해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최근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죠.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일까?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 진짜 강함은 위기 때 드러나죠.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버티는 게 진짜 실력이죠. 2024년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됐죠. 반도체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휘청였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성장률은 곤두박질쳤습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 성장률이 0.3%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정체였죠.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버티고 있었죠.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죠. 반도체 공급망 전쟁의 한복판을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았죠. 중국은 보복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죠. 전 세계 공급망이 뒤흔들렸습니다. 대만의 TSMC도 정치적 압박을 받았죠. 미국 인텔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은요, EUV 라인을 늘렸습니다.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확대했죠. 지금이 기회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춤할 때 치고 나간 거죠. 결과요? 2024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외교의 언어로 쓴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프랑스가 외교로 산업을 보호할 때 한국은 산업으로 외교를 움직였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걸까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한국 수출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년 6,800억 달러를 넘겼죠. 조선업은 세계 시장의 48%를 장악했습니다. 절반에 가깝죠. 배터리는 세계 2위를 유지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170억 달러로 세계 4위에 올랐죠.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만이 계속 만들었다. 이게 팩트였습니다. 방산 분야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 이슈 전투기를 샀죠. 총액이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도 줄을 섰죠. 전통적으로 유럽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세 가지였죠. 첫째, 실전 검증. 한국 무기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검증됐습니다. 둘째, 합리적 가격. 프랑스나 독일 무기보다 30% 저렴하죠. 셋째, 납기 준수.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계약부터 납품까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관료조회 때문이죠. 한국은요, 6개월입니다. 폴란드가 긴급히 무기가 필요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그들의 무기는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다. 한국이 무기를 팔 때 동맹을 파는 거였습니다. 위기 대응 문화가 DNA가 된 나라였죠.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사드 보복, 2020년 코로나.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더 강해졌죠. 코로나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패닉이었죠. 마스크가 없었고 검사 키트도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2주 만에 드라이브스루 진단소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했죠. 정부가 시키기도 전에요. 그들의 국가는 정부가 아니라 조직된 시민이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스크 부족 사태가 터졌죠. 정부가 마스크는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재고가 없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죠.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정부가 솔직하게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이 협력했죠.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삼각형이 완성된 거죠. 정부, 기업, 시민. 셋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예측하지 않는다. 대신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성공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었죠. 위기를 소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위기를 막으려 합니다. 한국은 위기를 이용하죠. 위기가 올 때마다 체질을 바꿉니다. 더 강해지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대국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죠.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냈죠. 그들의 준비는 계획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훈련된 본능이 작동하는 거였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훈련된 본능이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죠. 그 다음엔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저만 그럴까요?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은, 유럽은, 일본과 중국은 저는 국제 보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궁금해졌죠.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조사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부터 뒤졌죠.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중경국에서 강대국으로 전환 중이다. 랜드 연구소는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군사와 기술 균형의 핵심이다. CSIS는 더 직접적이었죠.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이제 K라인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K라인이라고요? 한국을 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쓴 보고서가 떠올랐죠. 한국은 미국의 보조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한국이 미국 전략의 중심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더군요. 유럽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썼죠. 한국의 성장은 구조적이며 지속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요, 기술력과 문화력의 결합. 한국은 새로운 소프트 파워 공식이다. 독일 슈피겔도 인정했습니다. 독일 산업이 배워야 할 모델, 한국.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프랑스 언론이었죠. 르몽드가 이렇게 썼더군요. 프랑스의 혁신이 멈춘 사이 한국은 미래를 설계했다. 우리 언론이 우리를 비판한 겁니다. 저는 멍했죠. 일본 언론도 봤습니다. 한국의 6위는 오류가 아니다. 우리의 착각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다니요. 역사적으로 경쟁해온 두 나라인데요. 중국 학자 논문도 찾았죠. 한국은 미국 동맹망 내의 결정적 기술 파트너다. 동남아 언론은요.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쓴다. 저는 깨달았죠. 과거 우리가 모델이었듯 이제 그들이 교과서가 된 겁니다. 문화 통계도 확인했습니다. 넷플릭스 2024년 데이터를 봤죠. 전 세계 시청 시간 중 한국 콘텐츠가 60%였습니다. 일본이 15%, 프랑스는요 6%였죠. 10배 차이입니다. 프랑스 청년층 10명 중 7명이 한국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다더군요. 한국은 산업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문화로 세계를 설득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에서는 K-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신설했죠. 프랑스 산업부가 한불 산업 협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겠다는 내용이었죠.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에서 배우는 나라로 바뀌었다. 20년 전 제가 썼던 교재는 구시대 문헌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나는 30년 동안 프랑스의 우위를 말했지만 세상은 이미 한국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씁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미래를 앞질렀는가였죠. 프랑스 국회 자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학계와 언론이 주목했죠.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죠. 저는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구보고서가 아닙니다. 경고문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죠. 한국의 성공 코드는 5가지입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민족적 DNA. 둘째, 선택과 집중의 산업 전략. 셋째,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의 유연한 시스템. 넷째, 청년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미래 구조. 다섯째,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국가 브랜드력. 저는 잠시 멈췄죠. 하지만 이것들은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속도. 한국인들은 이걸 몸에 새겼습니다. 프랑스의 문제도 말했죠. 우리의 적은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느림입니다. 우리는 30년을 토론하며 보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했죠. 실패를 낙인으로 여겼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할 용기를 주지 않았죠. 젊은 의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보다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시위 밖으로 밀려날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죠. 교수님,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죠. 진정한 강국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날 저녁, 루브르 앞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유리 피라미드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냈죠. 한국 방문 때 받은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잠시 만지작거렸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의 등불이다. 그 말씀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죠. 등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새 등불이 켜지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했다. 진정한 강함은 싸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배움에서 온다. 피라미드 유리벽에 석양이 반사됐습니다. 붉은 빛과 파란 빛이 섞였죠. 마치 태극 문양 같았습니다. 메레우시, 고래, 당신이 나에게 미래를 가르쳤다. 저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밤속으로 걸어갔죠. 프랑스의 미래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에 있죠. 우리가 배운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겸손을 통한 부활.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때 우리를 무시하던 프랑스 엘리트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GDP는 우리가 절반인데 세계 강대국 순위는 우리가 위였죠. 과시가 아니라 묵묵한 실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48시간 동안 미세 오차를 잡는 엔지니어, 20년간 용접하며 국기를 생각하는 노동자,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청년 연구원. 이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6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한국 파이팅, 대한민국 대단하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을 확산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